그 제드 맥켈럽이 2012년에 이제 그 크리스 라슨이라고 지금 이제 거기 그 리플의 그 핵심 멤버를 그때 이제 고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여기 제드 맥칼럽이 그 리플페이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오픈 코인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2013년에 리플랩들을 만들고 2015년에 이제 에, 그 처음으로 그 벌금을 물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국정준수나 이런 걸 제대로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벌금을 물었고 2015년에는 이제 그 리플로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되게 이제 많은 일을 그 리플이 했고 리플이 그 이제 원래 이 회사가 시작했던 것은 제도권에서 그 핀테크나 뭐 파이낸스 이런 쪽에 도움을 주려고 출발을 해서 그 스위프트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그 비클을 만들었다 해서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리플이 정말 그 블록체인 기업이냐 하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XRP 스캔이라고 하는 것을 그 보여드렸습니다. 이더 스캔이나 이런 것처럼 거기 보시면 블록체인이 생성되는 그 간격이 약 3.86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초에 약 그 지금 19개 정도 의 그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플은 어떻게 그 돈을 벌고 있느냐 해서 보면은 XRP 판 거, 그 다음에 XRP를 이용해서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트랜잭션 피, 그 트랜잭션 피가 굉장히 에, 낮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0.00001인가 뭐 그 정도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 또 리플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그 리플은 특이하게도 그 밸리데이터들한테 그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밸리데이터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은 나중에 뭐 이오스나 이런 게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랜잭션 피는 이제 전부 그 리플에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출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SRP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는 이제 그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을 이렇게 인수합병하고 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블록체인닷컴인데 여기는 2011년부터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앤 리브스가 어, 비트코인 그 트랜잭션 관련된 웹사이트를 어, 2011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 뭐가 그 잘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우연한 기회가 있는데 거기 그 벤 리브스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코인베이스를 세운 브라이언 암스트롱하고 이 사람들이 Y, Y 컴비네이터에 이제 서머 클래스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안면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이디어도 교환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사이가 틀어져서 이제 헤어지고 뭐 이랬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코인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부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기네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은 M&A를 해가지고 2013년에는 제로블럭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비트코인 그 프라이싱을 했고 2013년에는 이제 또 관련된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인수하고 이렇게 했고 2014년에 이제 애플에서 블록체인닷컴 앱을 그 아이폰에 이제 그, 그 iOS 앱스토어에 이제 올렸는데 이게 뭐 그 좀 말이 많았었는지 애플이 그걸 내렸다가 다시 이제 올리고 하는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기도 어떻게 돈을 버느냐 어, 하는 것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일찍부터 이제 그 월렛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월렛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게 프로세싱 피를 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아베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2.39 아베, 뭐 에이다 같으면 52.63 에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 같으면 0.25 BTC 이제 이런 그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이제 익스체인지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익스체인지 사업을 할 때 거기 그 거래 수수료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사람들은 그 블록체인닷컴이 익스체인지인가 뭐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가능하면 그 기관 기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 기관 거래를 해야 이제 그 레퓨테이션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관의 그 마켓 비즈니스를 도와주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그 수익을 내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익스플로러에 또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 그 만들어진 회사이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건 이제 그 오픈시입니다. 오픈시의 자료인데 오픈시가 그 요새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NFT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에, 역시 그 누적으로는 오픈시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도 이렇게 그 레비뉴가 4,200만 달러 정도 1년 수익이 이 정도 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지금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어블럭은 좀 그 재미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2011년에 그 여기 창업자가 라쿤 모바일 시큐리티라는 이런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2015년에 거기 그 세계적 그 보안 회사인 그 체크포인트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셜로프하고 베렌골츠가 이제 그 체크포인트에서 근무를 했는데 2015년부터 이제 근무를 했는데 2017년에 한국의 이제 빗썸에서 어, 2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도난당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이제 빗썸에서 그 체크포인트에게 그 진단과 그 문제 해결을 그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여기서는 이제 2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한국에서 발표한 자료는 이보다 훨씬 금액이 작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뻥튀기 한 건지 뭐 빗썸이 줄여서 발표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 사람들이 그 시큐리티 크립토 시큐리티에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와서 빗썸을 보면서 아 여기 거래소나 이런 데 보안이 아주 형편없구나. 이쪽에 회사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면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그 파이어블럭스라고 하는 그 회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느냐? 당연히 이제 시큐리티 회사이니까 어, 크립토 시큐리티 그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데도 이제 가서 기술 지원도 하고 이제 하겠지만 주로 이제 그 자산 관리, 그 다음에 지갑 서비스, 그 다음에 NFT 같은 것을 발행을 하면 거기 이제 토큰라이제이션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체크포인트, 라군 모바일 스큐리티, 뭐 파이어블럭스 그 쭉 지내오면서 경험한 그 페이먼트 엔진, 그 안전한 페이먼트 엔진을 어, 만들고 제공함으로써 이제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 2022년이면 그때 뭐 코인 상황이 별로 그 안 좋아서 많은 회사들이 뭐 해고하고 그럴 적에도 1억 달러 여기 그 레비뉴를 달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타크웨어라고 하는 그 회사인데 스타크웨어는 2018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 창업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테크니온에 있는 에, 그 교수였고 그 교수가 자기 제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UC 버클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이제 이 스타크웨어 인더스트리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랬는데 테크니온 이제 이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테크니온에서 이 교수를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학교에 알리지도 않고 했다. 그래가지고서는 소송을 했는데 나중에 서로 이제 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GK 스나크하고 이제 좀 성격이 다른 GK 스타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뭐 스타크 EX라든지 그 스타크넷 같은 것을 어, 만들어서 많은 회사들이 여기 이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펠커넥스도 여기도 이제 주로 그 기관을 상대로 하는 이런 영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어, 그 프라임 브로커리지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임 브로커리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 관련해서는 펠커넥스가 굉장히 이제 명망이 있는 그런 그 회사이고, 그리고 이제 CFTC에도 등록이 돼 있는 그런 크립토 커런시 스왑 딜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문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크레딧 카드로 크립토를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약을 그 허물고 쉽게 그 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페이먼트 비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뭐 그 이제 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또 뭐 카지노 같은 데 가서 도박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그 얘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 이것은 어 일종의 이제 크립토에서는 페이팔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여기 있는 회사들이 이제 대개 다 이제 그 커스터디를 그 주로 하고 이제 하는 회사들인데 알케미나 블랙데몬이나 피그먼트나 빅코나 뭐 많은 업체들이 이런 그 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 커스터디도 하고 그 다음에 노드를 운영하면서 그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수탁한 그런 코인을 가지고 노드 운영자로서 영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그 라이도 파이낸스가 뭐, 그 하는 그런 사업을 기관 상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뭐 코인을 사고 판다든지 커스터디 사업을 한다거나 랜딩, 뭐 브로커리지 뭐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큰 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그 유니콘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소장님.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네, 그 앵커리지 디지털도 커디나 뭐 그 트레이딩, 파이낸스, 스테이킹 뭐 이런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블록파이는 좀 재밌는 회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 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크립토를 블록바이에 맡기면 거기에서 이제 그 이자를 주고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은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어서 이제 그 크립토를 맡긴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립토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자는 아마 4.6%인가 그 정도 이자를 주는 것 같고요. 그 블록파이 그 블록파이의 그 대출은 지금 미국에서 47개 주에서 그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그 승인이 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그 크립토를 그 맡기고, 그걸 담보로 맡기고 크립토를 빌릴 수도 있는데 USD를 그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 그 델리오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델리오는 코인이나 이더를 맡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를 빌리는 거예요. 그 원화를 빌려주는 일은 거기 금융위에서 그 허가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 외국에서는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일을 한국에서는 이게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바일 코인은 사실 얘는 그 다크 코인입니다.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그 코인인데, 그러면 뭐 어려운 기술을 썼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그 합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은 거기 그 뭐죠? 그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POS, 아니요, 그 POS 그 Agent Fault Tolerance. 아니 아니 내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이 그리고 이제 코인도 이제 그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격 방어가 지금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이제 가격 방어에 이제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보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이 옵티미스틱 롤업 그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한국의 그 토카막 네트워크하고 좀 그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보바 네트워크에서 이제 보바라고 하는 이런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것을 상장을 시켰는데, 여기도 지금 가격 방어가 상당히 이제 그 안 되고 있습니다. 토카막 네트워크이 그, 그 레이어 2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 자금을 모집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VC가 그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을 한뭐 40억 원 정도 되는 40억 원 정도 되는 이더를 그 한방 네트워크에 그 내고, 그리고 코인을 그 받았습니다. 톤이라고 하는 코인을 받았는데, 그때 코인의 하나 가격을 대략 한 150원 정도 쳐가지고
받았습니다. 에, 그 VC가 그랬는데 그게 업비트에 상장이 되고 그 가격이 한 3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굉장히 큰 수익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위믹스에도 초기 투자자로 들어갔고 뭐 여러 군데 이제 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기 그 위믹스가 승패되고 그러면서 검찰이 막 전방위적으로 그 수색을 하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업체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그 토카막 네트워크는 그때 그 10만 원 정도, 이더가 10만 원 정도 할 때 그 40억 원 정도 되는 투자를 받았는데 지금 요새 이더 가격이 400만 원 막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때 받았던 이더를 거의 쓰지 않고 다 보관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태로 그 자산이 거의 한 1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더를 또 저기 뭐 스테이킹 하면은 그러면 요새 그 스테이킹 그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듣기로는 거의 한 3%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라고 해도 뭐 1년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30억 이상 뭐 그렇게 이제 한 50억 정도 되겠네. 그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톤이 가지고 있는 그 코인, 그 팔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코인도 어, 그 금액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자료 만들면서 그 톤의 코인 마켓 캡에서의 그 마켓 캡을 보니까 그 1억 달러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 물론 저기 그 톤의 가격이 피크치보다는 내려갔지만 지금도 가격이 상당히 잘 형성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이 코인 만드는 업체들이 코인을 만드는 그 이유가 있겠구나 예,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유니스왑은 이제 일찍 유니콘이 됐는데 유니스왑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이제 어, 유니를 많이 이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스왑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러면 그 트랜잭션 그 트레이딩 피를 그 걷는데 그 트레이딩 피가 한 0.3%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트레이딩 피를 전부 LP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LP에게 다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그 LP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거기 인퍼머넌트 로스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AMM을 쓰지 않는 다른 거래소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그럽니다. 음. 그런데 다행히 유니코인의 가격이
잘 유지가 돼가지고 그냥 그 투자자들이 불만 없이 음,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82개의 그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다 전수조사를 하고 이렇게 그 하기에는 제가 이제 시간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이제 좀 에, 정리를 해보면 지금 1200개의 유니콘 중에 이건 이제 CB 인사이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 중에 82개의 크립토 유니콘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6.8%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로 그 많은 숫자냐 하면은 제일 많은 게 그 핀테크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커머스,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이 크립토 유니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크립토 유니콘이 많다는 거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인도의 그 유니콘 숫자가 지금 72개가 있거든요. 인도의 유니콘이 막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도 여기가 10개나 더 많습니다. 이것은 크립토 분야의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정부나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는 이게 뭐 거의 그 악의 축이다.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립토 유니콘 중에 거래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미국에도 뭐 제미니, 크라켄, 팍스호스 뭐 이런 게 있고, 많은 인도에도 뭐 2개나 있고, 멕시코에 빗소도 있고, 뭐 그 아주 많습니다. 세이셸에도 뭐 쿠코인이 있고, 어, 그런데 이 유니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으면 그러면 들어왔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 또 추가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그 기관들이 여기 유니콘인데 얘네들 함부로 볼 수 없네 이제 이런 그 인식이 많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지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인데 유니콘 기업인 그 팍소스하고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가격이 안정적이고 또 얘네들은 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다 그 현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그 기업의 그 금융시장 기관 투자자 또 일반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이제 좋게 생각하는 그런 그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크립토 유니콘들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핀테크 회사로 시작한 기업도 있고 은행으로 시작한 기업들도 있고 또는 뭐 그런 데서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이쪽에 발을 들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융 그 기관의 속성을 잘 알아서 이쪽에서 이제 빨리 그 좋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분산금융이나 아니면 이 크립토 금융이 활성화될 때 이 사람들이 그 미래의 그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기업처럼 그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파이하고 델리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해외에서 가능한 그 비즈니스가 국내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지 않다. 또 그 비트코인 현물 ETF도 국내에서 지금 그 법을, 그 자본시장법을 그 핑계대고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독일이나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는 국내에서도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국내에서는 이 그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 82개의 그 유니콘 기업을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크립토를 발행하고 있는 유니콘은 20개도 안 됩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 코인을 발행하지 않고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인을 발행한 그 유니콘들이 코인의 이 특성상 그 가격 지탱에 이제 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 성공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 유니스왑도 지금 그 유니 가격이 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월드코인은 최근에 거기 그 뭐 챗GPT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이제 그 활성화가 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얼마나 그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그런데 이렇게 코인을 발행하고 나서 보면은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상장이 되고 가격이 좀 그 받쳐주면, 그러면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서 거기 이제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동기를 부여하고, 또 그 코인을 그 IEO를 하거나 아니면 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팔거나 했을 때 그게 이제 큰 자산이 됩니다. 물론 그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그 코인이 나쁘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뭐 그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 기아에서 개선하기 이제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발행된 코인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코인마켓캡에서 거기 코인의 개수를 그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한 2만 개다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밀리언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밀리언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코인이 많은가 뭐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코인들에 대한 정보 제공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추적하는 뭐 체인얼리시스라든지 뭐 코인 트래커라든지 루카, 뭐 듀온 애널리틱스 같은 이런 많은 업체들이 지금 잘 그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어, 시간이 지금 5시 52분인데요. 혹시 그 김 교수님한테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탄 없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코멘트를 한번 해보면, 그
저기 온더가 40억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더 자산도 1,600억 정도 갖고 있고 또 그 톤의 마켓캡도 굉장히 클 텐데 결국 이렇게 자산을 축적하고 있으니까 그 값을 방어할 수 있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그 대단하네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예, 그 사실 손영 대표가 이제 겉에 드러나지 않고 뭐 조용히 하고 뭐 그러니까 음, 거기 뭐 별거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음, 어, 어떻게 보면 거기도 초기에 제가 보기에 그 초기에 그 비탈릭의 그랜트를 받은 게 음, 그 이 성공의 발판이 아니었나. 예, 거기 유니스왑 대표도 음, 그 2018년에 돈 없어가지고 쩔쩔맬 때 음, 거기 그 디코노미 행사에 그 돈 내고도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W 호텔에서 그 참가했던 비탈릭 만나가지고 그랜트 받고 뭐 하고 뭐 음, 하면서 음, 성공하고 뭐 그랬는데 예. 하여튼 그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그렇게 트리거 포인트가 필요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 해 주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예, 정순채입니다. 예, 그 과거에는 이제 그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정부 기관이 현금을 걸고 그만큼만 발행하라. 하는 식으로 그 바뀌고 있어요. 왜 예, 그러냐면 중앙은행의 그 화폐 발행하는 그 정책에 그들을 하려면 100억을 발행하려면 100억 원어치의 자산을 보관해라. 그렇게 해서 그런 데만 어,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 지금 각 국가의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그래서 과거 같은 그런 스테이블 콘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거기 그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그 3대장은 그 테더하고 그 서클하고 그다음에 그 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이는 그런 뭐라 그럴까 레귤레이션 리스크를 그 줄이기 위해서 그, 그 이제 창업자가 완전히 걔를 거기 이제 손을 떼고 그 나가서 아이는 뭐 어떻게 건드리기 그 힘들 것 같고 또 다이를 이용한 그런 서비스가 많이 있어서 쉽게 죽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새로 생기는 것들이 알고리즘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그 규제도 그렇고 또 다이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현금 그 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현금을 그 맡겨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그 통화량 뭐 증가라든지 이런 것과는 그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통화 관리 측면에서도 이제 문제를 그 안 삼을 것 같고 단지 이제 한국은행에서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그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한국에서는 그 트래블룰이 잘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원화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한국의 그 당국의 규제를 받지만 한국에서 저 같은 경우가 USDT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한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저를 규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미국 재무부가 저보고 아마 오라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서 한번 의논을 했었는데 싱가포르 달러를 발행하기 전에 US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시도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그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달러 기반으로 발행하면 미국 재무부가 당신을 지구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미국 재무부가 코인은 네, 스테이블 코인은 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네. 월드랜드 코인이 이제 이렇게 좀 잘 돼야죠. 네. 여기는 혹시 기반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 또 그 며칠 전에 그 올라온 노드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활발한 액티비티를 보면 그러면 상당히 그 희망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게 또 있냐면 아마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어, 사람들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을 갈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다 뭐 돈 넣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자지갑에다가 내 예금을 바꿔서 넣어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보통 국민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지를 않고 자신의 전자지갑에다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다 넣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예금고가 대폭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예금 수탁고에 기반해서 그 한 9배 정도 발행할 수 있는 여신이 여신 창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떠한 움직임이 이제 엿보이냐면 국민은행에 거래하는 사람은 국민은행이 배포한 전자지갑에다가 당신의 예금을 넣어놔라. 그러면 그 전자지갑에 들어가면 국민은행의 예금고로 인정을 해준다.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자지갑을 국민은행하고 내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 국민은행의 수탁고로 개인의 예금을 인정해서 그 곱하기 8배나 9배 사이에 그 크레딧이 발행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올 건데 이제 에, 금융결제원에서 그 페이먼트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잡지를 내요. 그 개간지를 내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기고를 했는데 지금 정승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을 때 자기 전자지갑에 넣어놓으면 그러면 은행에 이제 그 잔고가 이제 내려갈 수 있어서 한 가지는 그런 경우에 은행에 우리가 예금하듯이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은행은 그냥 괜히 이자를 줄 수가 없으니까 걔를 또 이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갚을 수 있는데 은행이 그 마음대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면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이 스마트 컨트랙이 필요하다.
그 은행에다 맡기고 이자를 받는 대신에 그것을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을 때 정말 얘네들이 그 자기네 가지고 있는 돈의 한도에서 대출을 해줬는지, 그 잔고도 없으면서 돈을 대출해줬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은 앞으로 정말 연구할 때 아주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이 많이 됐는데 혹시 그 아직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 말씀하실 게 있거나 코멘트를 하시고 싶거나 혹은 질문을 하시고 싶거나 어, 있으신 분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네, 오늘 오늘 새로 들어온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예. 오늘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네. 그냥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이 노드가 지금 531개로 늘었거든요. 네. 근데 왜 갑자기 늘었는지 혹시 아시는지? 그, 전문 채굴 업자가 들어온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 어, 월드랜드 팬 카페에서 이제 여기저기 홍보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채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고 코멘트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용능 교수님한테 질문드릴 게 있는데, 채굴량은 계산이 가능한데, 노드 개수 계산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건가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스캔해서 API로 그러니까 스캔해서 블락을 읽는 거죠. 스캔 네. 서버가 이 서버인데 일단 블락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이 지갑에 어,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생기는 지갑을 모니터링을 하고 액티비티가 하루 동안에 있는 경우는 이제 액티브 노드 퍼 데이 하루 동안 지켜봤을 때 코인베이스 액티비티가 있는 노드의 수. 근데 지금은 이제 채굴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서 일주일 동안으로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코인을 한 번이라도 캔 노드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노드의 수라기보다 이제 주소의 개수죠, 주소의 주소. 수, 노드의 수는 알 수가 없고, 네. 네. 그 애드레스 뒤에는 뭐 10대의 컴퓨터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1000대의 컴퓨터가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코멘트 할 거는요,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게 뭐 우려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도 뭐 테더도 거래가 됐고 이미 스테이블 코인들이 그런 것들이 보면 법정화폐를 이제 예치를 하고 발행이 된 거라서 이제 법정화폐 기반의 이제 코인인데 이미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새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해서 그거가 더 이제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느냐,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투자자 보호 조치가 있으면, 뭐,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데 이제 만드는 거라서, 그리고 이미 있는 그 테더가 거의 뭐, 시총 뭐, 3, 4위 뭐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암호화폐 발행이 되는 게 암호화폐 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당장 덱스를 만들 때도 그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지금 그러니까 은행이 껴야만 된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출 사업도 마찬가지고 디파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스테이블코인이 있으면 그게 쉬워지죠. 근데 그 스테이블코인을 위해서 테더나 이런 것들을 브릿지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되고 그것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델은 메인넷마다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씩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러니까 그 액수 자체가 크진 않더라도 그 메인넷에 가동할 만큼에서의 수요만큼은 그
그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에서나 이용자 보호에서나 또 이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게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좀 활성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 사실 권도형과 관련해서도 권도형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처벌을 하지는 않아요. 거기 지금 권도형의 제목을 보면 뭐 횡령이다, 배임이다, 사기다 이런 거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뭐 무슨 한국은행법을 위반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능한데 근데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냐 그러면 맨날 금융위원회에서 있지 불러다가 있지 뭐 힘들게 해서 못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아마 지금 그 크립토 그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로만 거래해야 되는 이 거래소들은 아주 진짜 비참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살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학회들이 좀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한국은행이 허용하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 중에 하나가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을 끼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뭐, 월드랜드라든지 이런 메인넷, 그 다음에 타 메인넷, 여러 가지 메인넷들이 많고, 또, 디파이 서비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가령 월드랜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네트워크하고도 브릿지로 연결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하고도 하고, 폴리곤하고도 하고, 이게 지금 할 일이 뭐 브릿지서부터, 그다음에 유니스왑의 인포머넌트 로스를 없애는 문제 등등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액티비티를 촉진하는 일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이제 어, 그, 제네시스 블록에서 좀 코인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든지 브릿지 연결이라든지 뭐 AI 수합이라든지 마이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서비스가 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정말 쓸모 있는 네트워크로 잘 활성화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가지고 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거나 코멘트 해주시는 거를 들어보고 마칠까 생각합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한 개만 더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혹시 이 중에서 지금 브릿지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계속 사실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브릿지라는 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또 이제 문제가 또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본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돼서 사실은 탈중앙에 좀 맞지도 않고요. 네, 근데 이제 네오핀이 브릿지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클레이튼이랑 합쳤다는 얘기는 저쪽 다른 쪽이랑 그 코스모스 기반이랑 이더리움이랑 이제 서로 이질적인 거를 브릿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어떤 기술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누가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발표를 해주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기술 좀 알아야지 그리고 얼마나 난이도가 있고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야지 업체를 쓰든 아니면 일부러 개발을 하든 그리고 메인넷마다 또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브릿지 기술이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한쪽 네트워크에서 락 걸고 다른 네트워크에서 민팅 하는 건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간에서 이제 서버가 하는 거고, 근데 하나의 서버가 할 때는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 서버의 키를 누군가가 탈취해 갈 수도 있고, 또 한 대로 했을 때는 또 파워 아우티지라든지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분산화를 해야 되는 거고. 하여간 뭐 그런 이슈로 좀 우리가 좀 발표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긴 하죠. 그리고 브릿지를 전문으로 해서 내가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랜트를 좀 드려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브릿지가 그런 사업을 하고 브릿지 사업을 하니까 이쪽을 불러서 같이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그럼 좋습니다. 예. 예. 혹시 만약에 거기 추천하실 분 있으면. 예. 그 2년 전인가 거기 그 북한 해커들이 음. 해킹해가지고 코인을 많이 탈취했던 그 로닌 브릿지 같은 경우에 예. 그거 보면은 그 브릿지의 스마트 컨트롤 문제가 아니고 그 키를 키를 이 교묘하게 탈취당해서 그러죠. 키를 탈취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로닌 브릿지가 오픈 소스라고 그러면 걔 그냥 가져다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오픈 소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 경우에는 사람 관리를 잘 못한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 ISMS 수준으로 CQ하게 해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브릿지 사업만 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네오픈 브릿지에 대해서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대략 제가 예측하기에는 기술적인 솔루션이라기보다 이쪽에 스탁 사업을 해서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암호 자산도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 네. 네임밸류 포함해서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좀 어, 그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이런 일에 좀 돈을 내놔야 되는데 돈 버으신 분들은 이런 미팅에 안 오시겠지? 우리 좀 펀딩도 좀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예. 교수님 전번에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거래소 네. 크립토 거래소를 오래 해왔고 네. 그러면서 그 거래소의 그 프라이빗 키를 저장하는 안전하게 저장하는 그런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 다 관심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돈입니다, 돈. 우리가 예, 돈이 이게 없어요. 돈, 그걸 하실 줄 아는 분은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예. 뭘 드리고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드릴 게 없어서 문제인 거죠. 네.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HSM 장비 얘기였는데요. 그 장비도 좀 고가입니다. 네. 그걸 사는 것도 그래서 네. 돈이 들어갑니다. 네. 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금 목표로 해야 될 일은 좀 상장을 시키고 우리도 충분한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 있어야지 가격도 방어가 된다. 오늘 그 김영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유가 좀 있어야지 가격도 방어가 되고 미래도 생각하고 그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대로 저는 이제 그 펀딩을 좀 받는 거를 올해는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기술 개발보다는 우리는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펀딩에 좀 집중을 해서 여기저기 좀 찾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혹시 김영진 교수님 그 정 대표가 그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우리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음, 그 최고위 과정 하는데 음, 입학식 할 때 거기 음, 음, 그 VC를 좀 초대를 하려고 제가 음, 이 얘기를 해놨어요. 음. 그랬는데 그 사람이 요새 원체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고 있어가지고 아, 잘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네. 어쨌든지 그 만약에 우리가 수요일 날 입학식을 하게 되면 이번 주, 저는 다음 좀 주에? 다음 주? 예. 네. 거기에 정순영 대표가 와가지고 정순영 대표가 우리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죠? 정순영 대표는 지금 싱가포르에 있어가지고 안 되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입학식 할 때 참석하겠습니다. 몇 시인지 예. 알려주십시오. 예. 예,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세미나 해주신 김영진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예.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익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네, 오늘 세미나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하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 질문하셨는데 질문을 못 봐가지고 그냥 지금 마쳤네요. 네. 질문이 뭐냐? 거기 질문하신 분 아직도 계신데 여기에. 질문하신 분 계신가요? 예, 거기 아직도 있다고 거기가. KMJ? 예. KMJ님 지금 계시면 네,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집에서 개인 채굴 해오던 사람입니다. 최근 특정 인원들의 홍보로 인해 대규모 채굴업자들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월들랜드 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드수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 계속해서 대형 채굴업자가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면 네트워크 건전성에 의문이 듭니다. 예. 이제 채굴업자가 이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자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우리는 오픈 소스 네트워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체인이기 때문에 이제 채굴업자가 들어올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채굴업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이 네트워크가 더 튼튼해지고 이제 그 보안 위험성이 이제 강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드의 숫자가 늘어나면 네트워크 효과가 생겨나면서 이, 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이제 소위 말하는 N 스퀘어, 노드 숫자의 제곱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니까 그 코인의 채굴량은 개인적 채굴량은 이제 조금 줄어들겠지만 가치가 그만큼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채굴이 너무 잘 안 되면 이 참여자 숫자가 줄어드는 그래서 탈중앙성이 이제 훼손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채굴 풀 그래서 개인들이 모여서 형성할 수 있는 채굴 풀 같은 것들을 이제 풀 마이닝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언더 스태프 되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또 다행히 그런 의도를 가지신 분들이 좀 생겨나서 그분들이 또 채굴 풀 모집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입니다. 예.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시면 좋고요. 예.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